인천 부평의 오래된 시장 골목 한켠, 조용히 자리한 정숙이네 미용실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다. 매일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영업하는 이 작은 미용실은 주인 윤정숙에게 있어 인생 그 자체였다. 가위 소리, 드라이기 바람, 파마향 냄새 속에서 그녀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또 미용사로 살아왔다. 신다는 개념은 그녀에게 사치였고, 행복은 늘 가족의 웃음 속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남편 김도연은 지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다. 자식 셋은 다 장성해 제갈 길을 가고 있었다. 큰딸 민정은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 진우는 결혼해 일산에 살고 있었으며, 막내 하은이는 대학원에 다니며 자취 중이었다. 모두 바빴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정숙은 여전히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울리는 남편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집어든 휴대폰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문자가 떠 있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퇴근하고 잠깐 만나요. 순간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그릇은 결혼식 때 친정엄마가 해준 예단 식기였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그릇이 그날 저녁 조용히 끝을 알렸다. 정숙은 조용히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뭐라, 도현씨. 남편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너무도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친구야.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인데 내가 좀 챙겨주고 있어. 친구한테 오빠 소리까지 듣고 밤마다 만나자고 하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백했다. 정수가, 우리 이제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사는 것 같아. 너는 여전히 가족 생각만 하고 사는데 나는 나 자신이 없어. 그녀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아직도 남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그냥 가족을 위해 일하는 기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의도보다 그 말이 더 가슴을 찔렀다. 사랑도 존중도 사라진 부부 관계. 그동안 애써 눈 감고 살아왔던 진실이 그날 저녁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건넸다. 우리 서로의 길을 가자.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각자 인생을 살아야지. 정숙은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큰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가혹했다. 엄마, 아빠 마음도 이해해봐. 요즘 시대에 재혼도 흔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 아들은 중립을 주장했다. 나는 둘 다 이해돼. 엄마 입장도 알고 아빠 마음도 이해하고. 막내 하은이의 반응은 더 차가웠다. 엄마도 아빠한테 너무했잖아. 맨날 피곤하다. 머리 아프다. 아빠 입장에선 외롭지 않았겠어. 그 순간 정숙의 가슴에 깊은 칼이 꽂힌 듯 아팠다. 남편의 의도가 결국 자기 탓이 되어버린 현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조차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칙칙한 피부, 가늘어진 머리카락, 늘어진 어깨.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고,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울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윤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며칠 후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미용실도 정리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말렸다. 정숙 씨, 이 나이에 무슨 홀로서기야. 자식들이랑 사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되기엔 아직 너무 젊어요. 65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녀는 그렇게 정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정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오래된 결혼 반지를 조용히 벗어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 반지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32년간의 인생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무게만 남은 족쇄일 뿐이었다. 미용실 문을 닫고 나서의 며칠간은 몸이 허전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던 루틴이 사라지자 손끝이 덜덜 떨렸다. 무엇보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공간을 가족의 온기로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큰딸 민정이었다.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은 늘 효녀라고 자부하던 아이였다. 민정아, 너 시간 좀 될까? 엄마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딸의 목소리는 익숙한 듯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소식을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예상은 했어. 예상했다고? 응, 아빠 요즘 좀 달라졌잖아. 그런데 엄마도 너무 고집세시고 감정 표현 잘 안 하시잖아. 아빠가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거야. 정숙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민정아, 너 지금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냥 두 분 다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재혼도 흔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엄마 편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다음은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무뚝뚝한 성격 안에 늘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었다. 진우아, 엄마랑 아빠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래, 많이 힘드셨겠다. 응, 그런데 아빠가 다른 여자랑. 엄마, 나 솔직히 말하면 중립이고 싶어. 누구 한쪽 편을 들기보단 그냥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정숙은 숨이 막혔다. 중립이라니. 내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는데 그걸 중립으로 본다고. 엄마, 난 그냥 양쪽 다 이해된다고. 엄마도 아빠한테 좀 무심하셨던 거 사실이잖아.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 대화도 잘 안 하셨고.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은 막내 하은이었다. 아직 미혼이고 엄마랑 가장 가까운 성격이라 그래도 그녀는 다르리라 믿었다. 하은아, 엄마, 이혼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빠가 몇 번이나 엄마랑 안 맞는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아빠한테 좀 심하셨어. 아빠가 집에서 말만 꺼내면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고, 대화도 피하셨고.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그게 예도의 이유가 돼. 그게 엄마를 떠나도 되는 명분이 돼.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된다는 거야. 엄마도 돌아보셔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세 아이의 목소리가 모두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비난이 아니라 예면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며 자식들 뒷바라지했고,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에 손 마사지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엔 억울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상실감, 사랑이 사라졌을 때보다 더 무서운 건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남편도 자식들도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졌고 그녀는 그 중심에서 혼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깊은 바닥에서 이상하게도 한 줄기 미약한 숨결이 피어올랐다. 그래, 이제 나 혼자다.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대로 무너질 거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윤정숙, 이제는 내가 너를 살려야 해.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도 아닌 오직 나에게. 윤정숙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가는 처졌으며 피부는 잿빛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낯설었던 건 그 안에 비친 표정 없는 자신의 얼굴이었다. 이 사람이 나였구나. 남편의 오도도 자식들의 외면도 결국 그녀를 향한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의 시작은 정숙 자신이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욕구를 억누르며 오직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그래, 나 혼자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자. 그날 이후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익숙했던 집을 떠나기로 했다. 정숙은 부동산을 찾아가 미용실 양도를 의뢰하고 자신이 살 집을 알아봤다. 부평시장 근처 오피스텔, 18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넓고 햇빛이 잘 들었다. 무엇보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이 집 계약할게요. 부동산 직원은 깜짝 놀란 듯 물었다. 어머님, 가족이랑 안 사시고? 아니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이삿 날, 그녀는 손수 박스를 나르고 처음으로 자신의 침구를 골랐다. 분홍빛 커튼, 하늘색 이불, 작은 화분 몇 개 누군가에겐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녀에겐 너무나 큰 시작이었다. 새 집에 앉아 처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의 빌딩숲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 풍경은 낯설었지만 낯설기 때문에 더 설렜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노트를 펼치자 마지막으로 쓴 글귀가 나왔다. 진우가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제 조금 숨 돌릴 수 있으려나. 그리고 바로 아래에 그녀는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다. 2024년 4월 3일.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은정숙으로.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깼다. 그런데 할 일이 없었다. 출근할 미용실도, 챙겨야 할 남편도, 준비할 도시락도 없었다. 처음엔 허무했다. 몸이 허둥거렸고 손이 뭔가를 찾는 듯 허공을 헤맸다. 하지만 곧 생각이 들었다.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운동화를 꺼내 신고 밖으로 나섰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근처 공원을 찾아 걸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드물었고 벤치 위엔 새들이 내려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한 바퀴를 돌았다. 생각보다 숨이 찼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며칠 후 공원에서 마주친 얼굴 하나가 눈에 익었다. 정숙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예전에 단골로 오던 고객 한미경 씨였다. 여기서 뵐 줄 몰랐네요. 아직 미용실 하시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했어요. 저도 좀 쉬려고요. 잘하셨어요. 사실 저도 은퇴하고 나서야 살만하더라고요. 요즘 테니스 치러 다녀요. 혹시 같이 해보실래요? 정숙은 망설였다. 생전 라켓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었고 운동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냥 와서 한번 쳐봐요. 초보반이라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정숙은 처음으로 테니스 코트를 밟았다. 라켓은 무겁고 공은 작고 엇나갔지만 그 시간 동안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땀을 흘리는 감각, 헉헉대는 숨소리, 그리고 실수에도 웃을 수 있는 열. 정숙 씨,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미경의 말에 그녀는 무심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어쩌면 20년 만에 깨어난 정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족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이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사는 나로서. 이후로 정숙은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갔다. 처음엔 천천히 걷기만 했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라켓을 드는 횟수도 늘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그 고통마저도 이제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다. 이전에 그녀는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정숙 씨, 혹시 요가도 해보실래요? 테니스 끝나고 요가반도 있어요. 미경의 제안에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응, 해볼게요. 이젠 뭐든지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처음이라는 이름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건 2주일쯤 지나서였다. 윤정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미용실을 하던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다. 예전 같으면 고단한 하루를 준비하느라 급히 몸을 움직였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찻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책상에 앉았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아무에게도 밥을 차려줄 필요 없는 아침. 정숙은 이런 아침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좋아졌다.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향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들, 가끔씩 눈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도 생겼다.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공기가 좋아서요. 이런 짧은 인사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증거였다. 테니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라켓을 쥐는 손에 힘이 생겼고 공의 방향도 조금씩 조절이 되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아요. 미경의 말에 정숙은 민망하게 웃었지만 사실 그녀도 거울을 보며 느끼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눈빛이 달라졌다. 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그녀는 또 한 번의 결정을 내렸다. 근처 도서관에 등록하고 책을 빌렸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다. 책 속 주인공이 마치 자기처럼 느껴졌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며칠 후 도서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기 자원봉사자 모집.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과 지낸 기억은 이제 아득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늘 바빠서 같이 책을 읽어줄 시간도 부족했었다. 지금이라도 해볼까? 신청서를 적으며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다. 첫 봉사날, 정숙은 작은 교실에서 5명의 아이들과 마주했다. 4-5살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정숙은 멈칫했다. 할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그 단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난 이모라고 불러줄래? 아이들은 웃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모 이 책 읽어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책을 읽는 동안 정숙은 아이들의 눈동자에 빠져들었다.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손뼉을 치는 모습. 그 맑은 반응이 어쩌면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이면 그녀는 도서관에 나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림책을 읽고 종이접기를 하고 색칠 공부를 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이모는 무슨 일 하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모는 이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했단다.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숙은 그 질문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삶을 다시 짓고 있는 중이야. 무너졌던 집을 다시 쌓듯이 나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라.
하루는 아이 중 하나인 소륜이가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모, 이거 드세요. 예쁘니까 이모 생각났어. 그 말에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순수하게 받은 호의였다. 아무 대가도, 아무 조건도 없는 온전한 마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꼭 가족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며 온기를 느끼기 위해 꼭 과거의 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정숙은 이제 아침에는 테니스를 치고 낮에는 아이들과 책을 읽고 밤에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지도 몰라. 삶의 속도가 느려졌지만 그만큼 색은 선명해졌다. 예전에는 바쁘게 지나쳐버렸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이제야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정숙은 매일 밤 일기장에 몇 줄씩 적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이 글쓰기가 이제는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 소륜이가 꽃을 줬다. 예쁘다며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아이의 말이 이렇게 마음을 울릴 줄 몰랐다. 나는 나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조금씩, 천천히. 그녀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안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질수록 윤정숙의 하루는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새벽엔 테니스 라켓을 들고 공원으로 나가고 오전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동화를 읽으며 웃음을 나눴다. 혼자의 시간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충만했다. 어느 날 동화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 복도 끝을 걷던 중이었다. 한쪽 벽면에 걸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다양한 프로그램 포스터들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글귀가 있었다. 시니어 발레 클래스 모집, 우아한 움직임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다. 발레라는 단어는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 아직 20살이 되기도 전, 미용학원 근처에 있던 작은 발레학원을 늘 눈여겨보곤 했다. 그 시절, 분홍색 타이즈와 가벼운 튜츠를 입고 유연하게 움직이던 여학생들을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며 부러워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꿈처럼만 존재했다. 등록금이 없었고 시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무슨 발레야. 그런 거 해서 뭐가 되니. 시집이나 잘 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발레를 접었다.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렸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다. 그날 밤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스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등록은 하지 못했다. 마음 한쪽에선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발레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아니면 평생 다시는 못할 수도 있어. 그 목소리에 등을 밀린 듯 그녀는 용기를 냈다. 문화센터를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 발레반 아직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헐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지금도 많이들 시작하세요. 시니어반은 특히 분위기 좋아요. 며칠 후 정숙은 생전 처음 발레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분홍색 타이즈와 발레 슈즈, 검은색 레오타드. 어쩌다 이런 옷을 입게 됐을까? 하지만 곧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거울 속의 자신이 어딘지 모르게 기특해 보였다.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합니다. 중요한 건 리듬에 몸을 맡기고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첫 수업에서 배운 건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었다. 발끝을 붙이고 서는 피스테 동작, 팔을 동글게 말아 올리는 기본 포지션. 몸은 뻣뻣했고 균형도 잘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따라갔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반복할수록 조금씩 동작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다가왔다. 정숙님, 표정이 참 좋으세요. 무언가를 정말 즐기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접고 살았죠. 지금 하셨잖아요. 늦은 건 없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일 수 있어요. 정숙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그 한마디가 40년 묵은 한을 풀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2번 발레 수업에 참석했다. 시간이 갈수록 동작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몸도 유연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수업을 같이 듣는 이들 중에는 자신처럼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남편을 먼저 보낸 이도, 자식들과 멀어진 이도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발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누군가 물었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살아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너무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를 찾아보려고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레는 단지 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회복의 과정이었다. 어느 날 수업 중 강사가 말했다. 다음 달에 조그만 발표회가 있어요. 꼭 무대는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서 간단한 안무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원하시는 분만 참가하시면 돼요. 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무대라니 누군가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안 돼. 못해. 다음 수업 그녀는 손을 들었다. 청하겠습니다. 발표회 참가를 결정한 이후로 윤정숙의 하루는 이전과는 또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그녀는 발레 연습을 위해 문화센터에 들렀고 오전에는 테니스로 몸을 풀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동화 읽기 수업도 여전히 이어갔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이전보다 더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발레 슈즈를 신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떨림이 있었다. 예전엔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정숙은 작은 다이어리를 구입해 연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월요일엔 걷기와 스트레칭, 화요일은 발레 수업, 수요일은 자원봉사, 목요일은 테니스와 독서, 금요일은 발레 수업.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발레 수업 중에도 정숙은 더 이상 늦은 사람이 아니었다. 선생님의 동작을 누구보다 집중해서 따라했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다. 정숙님, 이번 주엔 확실히 동작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팔 라인이 아주 예뻐졌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하루는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분홍 튤립이 눈길을 끌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튤립이에요. 요즘 인기 많죠. 봄이니까요. 정숙은 튤립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유리병에 물을 담고 조심스레 꽃을 꽂았다. 그 꽃은 마치 그녀 자신 같았다. 겨울을 지나 드디어 피어나는 존재. 조용하지만 분명히 살아있고 자신의 색을 가진 존재. 그날 밤 딸 하은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에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엄마가 좀 바빴어. 바쁘다고. 엄마가 응, 테니스도 하고 발레도 배우고 도서관에서 애들이랑 책도 읽고. 하은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바쁜 엄마 상상도 못했어요. 정숙도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과 평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엄마가 요즘 살아보느라 좀 바빠.
그 한마디가 그녀의 현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다. 며칠 후 발레 연습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한 명이 말했다. 발표회 때 우리 애들이 보러 온대요. 근데 걱정도 돼요. 늙은 엄마가 발레하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도 보러 줘라죠.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지.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예전에 그녀라면 자식들 눈치를 봤을 것이다. 엄마가 이런 걸 해도 되나 하고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매 순간을 소중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주말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아이 중 하나가 물었다. 이모,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발레가 제일 재밌어. 몸이 잘 안 따라줄 때도 있지만 춤추는 느낌이 정말 좋아. 이모도 춤춰요. 우리 엄마는 맨날 피곤하대요. 정숙은 그 말에 잠시 멈췄다. 피곤하다는 말. 그녀도 한때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이모도 이제는 안 피곤하려고 춤을 배우는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종이접기에 집중했다. 정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걸 아이들이 알아봐 줄까? 아니,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발레 연습을 마친 뒤여서인지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머리도 여전히 보였지만 눈빛은 한층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펴고 오늘의 마음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발레 연습을 하며 내가 아름답다고 느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 정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흘렀다. 20살의 자신은 저 달을 보며 무엇을 꿈꿨을까? 그리고 지금 65의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어쩌면 이 꿈은 더 깊고 더 진짜일지 몰랐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발표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믿어줄 테니까. 발표회가 다가오자 문화센터의 공기는 조금 더 분주해졌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모두들 표정에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윤정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테니스 후 발레복을 챙겨 문화센터에 들렀고 연습실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플리에, 탱드, 포르드 브라. 익숙해질수록 몸은 조금 더 유연해졌고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하루는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무대를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민정, 진우, 하은. 자식들에게 말할까 말까를 고민했다. 혹시 또 실망하거나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공연을 가볍게 여기면 어쩌나. 마음이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작은 용기를 냈다. 그날 밤 새 자식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송도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레 발표회가 있어요. 엄마가 무대에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엄마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정숙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쳐다봤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침묵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무대에 서려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드디어 발표회 당일. 아침부터 정숙은 분주히 준비했다. 거울 앞에서 발레복을 다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살짝 분홍빛 블러셔를 올렸다. 정숙 씨, 정말 예쁘세요. 발레리나 같아요. 문화센터 대기실에서 수강생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조절했다. 정숙은 무대 뒤 커튼 틈 사이로 객석을 바라보았다. 앞줄에는 문화센터 관계자들과 몇몇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 셋이 들어왔다. 민정, 진우, 그리고 하은. 정숙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들은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엔 선명히 들어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괜찮아.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주는 거야. 무대 이 조명이 켜지고 첫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숙은 발끝을 세우고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동작은 느렸지만 정갈했고 팔과 손끝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발레를 시작하던 첫날이 떠올랐다. 거울 앞에서 몸이 뻣뻣해 웃음만 나왔던 날들.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하던 날. 테니스장에서 처음 땀 흘리며 숨이 가빠졌던 기억들. 모든 시간이 그녀를 이 자리에 데려다 주었다. 마지막 포지션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정숙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정이 울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하우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진우는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향하는 길. 그녀의 가슴은 가벼웠다. 이 무대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마음은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자식들이 조심스럽게 대기실로 들어왔다. 민정이 먼저 말했다. 엄마, 정말 너무 멋졌어요. 하은도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인 건 처음 봤어요. 진우는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너희 앞에서도 당당히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엔 너희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나를 잊고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나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너희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더라. 새 자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장에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적었다. 무대 위에서 나를 봤다. 두려움도 떨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내가 나로 존재하는 기쁨을 느꼈다. 자식들이 아줘서 고마웠지만 그보다 더 고마운 건 내가 끝까지 나를 믿어준 나 자신이다. 창밖에는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잔잔하게 일렁였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발표회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윤정숙의 일상은 다시 고요한 리듬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루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아갔다. 발레 수업은 여전히 주 2일 계속되었고 도서관 자원봉사도 꾸준히 참여했다. 아이들은 발표회를 기점으로 어머니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정은 주말마다 안부를 물었고 하은은 종종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진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아내와 함께 집 근처로 놀러 오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정숙에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 수업이 끝난 뒤 강사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숙님, 요양원에서 실버 발레 수업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요양원이요? 네, 발레를 직접 하긴 어렵지만 손과 팔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나 음악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알려드리는 형식이에요. 반응이 좋으면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고.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양원이라니. 그 단어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을 짓눌렀다. 언젠가는 자신도 향하게 될지 모를 공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숙. 미용실을 운영하던 시절 매달 한 번씩 찾아와 머리를 다듬던 그녀는 정숙의 친구이자 오랜 단골이었다.
조용하고 참한 성격이었지만 늘 눈빛에 그늘이 있었다. 몇 달 전 렁숙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문객들은 빠져나간 후였다. 유족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렁숙의 인생을 말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이 읽은 조사가 정숙의 가슴을 찢듯이 파고들었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말이 왜 그토록 슬프게 들렸을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해볼게요. 의량원 발레 수업. 그녀는 그렇게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첫 수업은 작은 의량원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 지팡이에 의지한 분들, 옅은 미소를 머금은 노인들. 정숙은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막상 음악이 흐르고 그녀가 천천히 팔을 들어올리자 어르신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세요. 몸은 비록 느리고 제한적이었지만 움직임에는 따뜻한 리듬이 실려 있었다. 정숙 씨,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네요.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강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영숙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시간들을 함께 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살아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후로 매주 한 번 요양원에서 발레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과 팔 동작 위주였지만 점점 음악을 활용한 율동, 간단한 안무도 추가되었다. 어르신들은 점점 밝아졌고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이렇게 활기차게 변하실 줄을 몰랐어요. 요즘 다들 수업 있는 날만 기다리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움직이겠다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수업이 끝난 뒤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숙 씨, 덕분에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꿔봤어요. 정숙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글을 적었다. 오늘 한 분이 내게 꿈을 꿨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꿈이 생겼다. 그분들과 함께 조금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 이 나이에도 꿈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다음 수업이 있는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작게라도 발표회를 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동작들을 함께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요. 처음엔 모두들 손을 내저었다. 우리가 무슨 무대야? 움직이기도 힘든데 무슨 공연이야?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무대에 선다는 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스스로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늦은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발레 슈즈를 신었다. 그리고 천천히 음악을 틀고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요양원에서의 작은 발표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준비가 진행되었다. 정숙은 어르신들과 함께 익숙한 음악에 맞춰 팔 동작을 맞추고 천천히 리듬을 타며 웃음을 나누었다. 누구도 완벽한 동작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연 전날, 정숙은 무대 앞에 서서 빈 객석을 바라보았다. 조명이 꺼진 강당은 고요했고 무대 위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나 자신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공연 당일 아침,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은 핸드폰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김도연.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냥
내 소식을 들었어. 민정이한테 공연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발레를 한다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래, 한다. 에이, 그냥 보고 싶더라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보고 싶은 건 내 자유야. 하지만 난 이제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나 후회해. 민정이 말 안 했나? 그 사람 벌써 떠났어. 허무하더라. 정숙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너는 괜찮아. 나 없이. 그 말에 정숙은 작게 웃었다. 내가 없어서 괜찮아졌어.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건 지금 와서 보니 그냥 습관이었어. 의무였고 역할이었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알겠더라. 진짜 사랑은 서로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정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공연은 나 자신을 위한 무대야. 너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그 또한 자신의 과거였고 그 과거를 딛고 지금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명확했다. 오후 2시 류양원 강당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가족들과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씩 객석에 앉았고 무대 위에는 정숙과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자리했다. 음악이 흐르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어르신들의 팔도 함께 올라갔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그들의 손끝에는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숙은 무대 한가운데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펼쳤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동작, 굳은 허리를 조금씩 세우는 어르신들,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살고 있다. 공연이 끝난 뒤 박수가 쏟아졌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가족들은 눈시울을 훔쳤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숙에게 한 직원이 다가왔다. 정숙님,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나도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줬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아. 고개를 돌리자 김도연이 서 있었다. 정숙은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바라보았다. 봤어. 내 무대. 정말 아름다웠어.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래도 와줘서.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정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제 내 삶을 다시 엉킬 생각 없어.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예전엔 너희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정숙은 등을 돌려 천천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홀로 벤치에 앉아 늦은 오후 햇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끝을 맞이했고 또 하나의 시작을 마주했다. 과거는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을 품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반짝이고 있다. 사랑이란 서로를 묶는 게 아니라 각자의 빛을 인정해주는 것. 나도 그도 이제는 각자의 하늘 아래에서 빛나야 한다. 정숙은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요양원 발표회가 끝난 후 윤정숙의 일상은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해졌다. 매일이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엔 확실한 리듬이 있었다. 아침에는 공원을 걷고 테니스를 치며 땀을 흘리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저녁에는 조용히 음악을 틀고 발레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고가 붙었다. 시니어 예술인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무대를 만들어 보세요. 그 글을 바라보던 정숙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나의 무대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예전엔 그런 표현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말 같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인생 후반부에도 무대는 존재하며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녀는 페스티벌에 참가 신청을 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요양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은 어르신 몇 분이 용기를 내어 동참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발표회 요원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천천히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움직임이 가능한 분들은 기본 발레 동작을,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과 얼굴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로 했다. 동작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페스티벌 당일, 정숙은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흰 머리는 여전히 있었고 주름진 피부도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20살 시절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다. 정숙 씨,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어르신 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무대에 선다는 건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무대는 크지 않았지만 객석은 가득 찼다. 가족들, 친구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녀의 세 자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흐르고 천천히 몸이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단 하나의 동작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뻗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이별을 견딘 손이었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동작엔 오랜 인내와 해안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무대 중앙에서 마지막 포즈를 취하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나로서 이 무대를 살아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어떤 박수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소리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숙에게 하은이 다가왔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엄마, 정말 멋졌어요. 엄마가 엄마로 살아가는 모습, 이제야 이해가 돼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뭘 해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 예전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희 엄마로 살아왔던 날들도 지금 나로 살아가는 날들도 모두 소중하단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시간들이야. 그날 밤 그녀는 오래간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2025년 5월 2일. 나는 오늘 또 하나의 무대를 끝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더디지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깊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나는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안다.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한 별이었다는 걸. 며칠 후 정숙은 복지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렸다. 하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늦음 덕분에 가장 진심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이 가장 진짜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함께해요. 우리 아직 반짝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나는 나로서 충분해. 윤정수, 65세 다시 시작한 여자. 누구의 뒤에 있던 존재가 아닌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한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였다.